저는 30% 정도 지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성장주 중에서 앞으로 10년을 가져갔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아마 아닐까. 전 세계 질서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이번에 다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책에서 네. 한 25개 기업을 소개시켜 주신다 했잖아요. 예.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이거 괜찮아 보인다 하는 것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이번 책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본 거예요. 25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한 종목에 이렇게 집중해서 몰빵을 하기보다는 25개를 다 사는 거예요? 25개를 다 사서, 그러니까 다 안 사셔도 됩니다. 왜냐면 25개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돈이 1억인데 25개를 들고 가면은 이게 좀 감당이 안 됩니다. 뭐 손실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손실 방어도 못 하고, 또 뭐 계속해서 사야 되는 상황에서도 뭘 사야 될지 모르고 좀 그런 상황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본인의 투자금이 좀 많으시면 분산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0개나 20개 정도? 20개 정도가 굉장히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억 미만이면 한 10개 정도? 그래서 요 중에서 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잘 나눠놨는데, 과거에는 가치주들이 좀 많고요. 현재에는 좀 현재 유행하는 이커머스나 이런 주식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래에는 좀 성장주들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수매도 추천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가져가셔서 비중을 잘 유지를 하시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복리 효과를 거둬서 크게 부자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3개 이런 식으로 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10개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약간 과거는 약간 배당주 느낌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배당도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성장주는 이제 앞으로 몇 배씩 갈 수 있는 그런 네. 기업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중간적인 느낌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하는 그런 가치주만 너무 방어적으로 들고 가면 이게 10년이 지나도 그렇죠. 1년에 뭐 3%씩 수익이 나면 사실은 많지가 않잖아요.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좀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씩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요즘같이 네. 고환율 시대, 네. 그다음에 고금리 시대, 그다음에 물가가 높은 시기에는 일단 방어주를 좀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월맛 같은 필수 소비재는 넣고요. 거기에다가 약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약주 쪽으로 멀크하고 파이자는 좀 넣습니다. 이 두 기업은 전 세계에서 시총이 3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고. 화이자는 배당도 많이 주던데요. 네, 바이오 기업인데. 예, 멀크는 뉴저지, 제가 사는 뉴저지에 있는 기업이고, 제약적으로 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어제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안 떨어지고 올라간 주식이 멀크예요. 그만큼 저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올라간 주식을 되게 신뢰를 해요. 오른 놈은 계속 오른다고. 바이오들 많이 떨어졌는데요. 바이오텍 같은 경우. 예, 바이오텍은 좀 성장주라 좀 떨어졌는데 수익이 잘 나는 제약 쪽은 조금 잘 올라갔고요. 그래서 멀크는 제약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성장주 쪽으로는 아무래도 10년 후에 최소한 10년 이상을 성장주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퇴가 5년 남으신 분들은 가치주나 배당주가 더 나으실 수도 있고요. 사실은 5년 남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부동산은 좀 힘들고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 3개월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요즘 그게 이자율이 한 3.8%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사서 3개월이 지나면 3.8%의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디스카운트 돼서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이자율 변동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사시면 그렇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 채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축성 예금이라든지 아니면은 현금, 달러 같은 걸 그대로 그냥 들고 가셔도 올해는 한 16% 정도 수익을 냈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거기에다가 정말 안전한 가치주들, 이런 필수 소비재라든지 제약주 뭐 이런 것들 잘 꾸려서 5년 정도 가져가시면은 그래도 조금 한 1.5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성장주 하나만 알려주세요.
성장주는 제 퇴직연금하고 제 생활비를 빼서 투자하는 이 주식의 비중이 85대 15 정도 돼요. 100을 이제 나누면은. 근데 그 15%는 약간 적극적으로 성장주 위주로 제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좀 이렇게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택티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술적 자산 배분은 타이밍을 좀 봐요. 타이밍을 좀 보고 섹터 로테이션도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어떤 섹터가 더 좋을 것인지 보아서 그 섹터에 조금 더 많이 몰아넣고 그 다음에 타이밍이 좀 과열됐다 그러면 열매도 좀 따고 저는 열매 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나무 심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묘목을 하나 사다가 성장주를 키워가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안 따면은 떨어져 썩거든요. 네. 저는 따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주식시장에 뭐 빅스 공포지수가 20 밑으로 떨어져서 좀 과열이 됐다.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열매를 따는 편이에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안전자산을 좀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적극적으로 성장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네,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는 30% 정도 지금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제가 성장주 중에서 앞으로 10년을 가져갔을 때 가장 안전하게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아마 테슬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2020년 한 5월 정도에 테슬라가 700불일 때 그 이후로 5대1 분할을 했고요. 또 3대1 분할을 했는데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46불 정도 돼요. 그때 이제 테슬라를 사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딸 계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테슬라하고 애플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때 샀던 테슬라는 거기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저는 이 성장주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테슬라를 조금 사온 편이고 좀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가서 과열되면 좀 열매 따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요즘같이 정말 많이 떨어지면은 또 줍줍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또 아직 뭐 좀 침투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 한참 남아서 정말 앞으로도 몇 배씩 뜰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제가 혁신 전파의 원칙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Love Diffusion of Innovation입니다. 그래서 혁신 전파의 원칙은 제 책에서 써놨는데 얼리 어답터들이 있어요. 초기에서 기술이 나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한 16%가 있습니다. 새 핸드폰 나오면 난 무조건 써봐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16%고 그 16%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 일반 초기 다수가 한 34% 정도 돼요. 합치면 50% 되는데 그 34%가 받아들이면은 그 기술은 보통 성공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16%와 34%의 이 대중 사이에 커다란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를 건너뛰면은 성공을 하는데 사람들한테 얼마나 확신을 주고 이 기술이 얼마나 좋은가 설득을 시키면은 그 캐즘을 넘어가게 되죠. 자, 아무튼 요 원칙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뭐 1962년 정도에 로버트 교수라는 사회학과 교수님이 만든 그런 이론인데 전기차가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4%대밖에 안 되던 전기차 비중이 지금 5%대로 넘어가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16% 정도까지 올라갔다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11%인가 그런데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비율이 한 16%를 넘어갈까 말까 이런 시기에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이 캐즘을 넘어가서 지금 도로에서 보면 전기차가 사실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딱 오면은 테슬라의 유효 시장이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팔고 있는 게 지금도 많이 팔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한 139만 대 정도 팔 수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사서 그렇지 정말로 생산도 많이 하고 인도도 많이 하고 유효 시장이 확 넓어지면은 더 많이 그렇죠. 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뭐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테슬라를 많이 안 산다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이 좋아지고 유효 시장이 넓어지면은 테슬라가 지금 조금 덜 판다 그래도 그 비율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자율주행 쪽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고 거기에다가 에너지 솔루션, 거기에다가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 보험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가 거의 ETF 수준이죠. 네. 예, 그래서 앞으로 2025년 정도까지는 거의 경쟁 없이 계속 잘 가지 않을까. 그때 돼서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되면은 뭐 경쟁자들이 나오더라도 더 이미 발전을 해서 앞서가고. 2030년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딸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 테슬라와 애플이신 거네요. 일단은 그거 두 개만 넣어놨습니다. 어. 예, 계좌에 돈이 많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 애플은 어떤 관점에서 좀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애플은 일단 전 세계 1등 기업이고 예, 시총으로 1등 기업이고 삼성도 좋게 봅니다. 예, 그래서 삼성도 시총으로 따지면 전 세계 30위 안에 들어가니까 일단은 저는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그런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좋아해요. 왠지 제가 위험을 좀 많이 분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위험 분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애플은 매년 매출 성장이 10% 이상씩 거의 15% 가까이씩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고 아이폰 지금 14도 나왔고 프로도 나왔는데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리세션이 조금 약간 오는 미국 빼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후퇴가 좀 오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잘 안 팔리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경기가 또 좋아지면 잘 팔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또 애플도 다른 4차 산업혁명을 또 이끌 수 있을 정도로 증강현실 이쪽으로도 계속 또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컴퓨터도 여전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PC 수요도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은 수요가 좀 적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또 PC를 갈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죠. 핸드폰도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오듯이 PC 수요도 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 가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논쟁하시는 포인트가 테슬라가 과연 애플의 시총을 넘을 수 있겠느냐 그거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침투율적인 관점에서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근데 애플은 뭔가 휴대폰 물론 다른 영역도 있겠지만 이미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신산업을 좀 발견하지 않으면 테슬라만큼의 폭발성이 있을까 그런 좀 확연한 성장성에 대한 미래 그런 게 좀 테슬라가 더 와닿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애플 자체의 생태계를 거의 독점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는 없는 그런 시기인데 산업혁명이라든지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 이전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모든 카메라라든지 MP3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죽은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차가 될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그래서 안경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쪽이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동차로 넘어간다고 치면은 핸드폰이 하던 역할을 자동차가 하게 되는 거고 자동차가 인공지능도 탑재하고 자율주행도 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스마트폰 기능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애플이나 삼성을 또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테슬라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거고 애플은 진짜 성장주랑 가치주 느낌이 좀 있고 테슬라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15%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5% 정도는 약간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그 빅테크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은 따로 뭐 투자를 하시거나 막 그러진 않으시나요? 예, 그쪽은 일단은 제 퇴직연금이 지금은 S&P 500을 추종하는 펀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시는 거군요. 예, 기본적으로 그 펀드들 보니까 탑 10이죠. 예, 네, 상위 탑 10. 10개 비중에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뭐 메타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따로 네. 네. 일단은 제 생활비 계좌는 좀 중소형 성장주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중 패권 전쟁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미국에 계시면 진짜 막 중국에 대한 그런 뉴스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막 싫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10월 12일 정도에 백악관에서 전략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뭐 안보 관련해서 전략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은 전 세계 질서에서 미국을 위협할 만한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는 걸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안보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를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공식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이번에 반도체 쪽이라든지 기술적인 견제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견제도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우스 차이나시죠. 그래서 남중국해 쪽에서 계속해서 긴장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쪽 영토에 중국이 구단선을 그려놨죠. 9-dash 라인이라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딴 나라들의 영토까지도 좀 침범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미국이 중국의 확장을 좀 막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적인 대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중국해 인도나 태평양 쪽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대만 쪽에 또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도 대만을 2027년까지 병합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서 그런지도 몰라도 올해 초에 이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또 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대만을 보호하려는 그런 의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경제적으로 또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쪽에서 중국을 너무 그동안 많이 키워줬죠. 예, 그래서 트럼프 때부터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가 많이 들어갔고, 이제 안보와 관련된 그런 기술들은 최대한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미 중국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안면인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인공지능 쪽도 많이 개발을 한 상태에서 반도체까지 제공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군사화되는 경우에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급 반도체 쪽은 이제 중국 쪽으로 아예 수출을 못하게끔 좀 막고 중국에서도 또 부속을 안 쓰는 쪽으로 또 계속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미국 산업을 더 키우려고 하지만 간접적으로 또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에다 반도체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전반적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해서 미국의 패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의 시민들이 중국을 싫어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워낙이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자들 중에 중국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은 일단 코로나 때 조금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태어난 중국인이든 아니면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중국인이든 백인들하고 흑인들은 이 중국 사람들을 싫어했죠 그때는. 예, 근데 그게 요즘은 그래도 그런 헤이크라임이라 그러는데 증오 범죄가 조금은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확실히 이게 진짜 명시를 할 정도면은 예. 국가 그런 보고서에 예. 정말로 심각하긴 한 거네요. 예,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미국의 큰 기관들이라든지 투자자들이 중국 쪽에서 발을 굉장히 빼고 일찍 빼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이런 맥락이 아닐까 그런 맥락이면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나라 분들 좀 조심하시기도 하셔야겠네요. 시진핑이 3년 이미 되는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들을 채워 넣고 거기에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고 또 대만까지도 병합한다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공동부유 거의 공산주의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메카시즘이라 그래서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공산주의를 일단 반대를 하고요. 그게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핑퐁 외교를 하면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고 그때부터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탈세계화가 좀 일어나고 각국이 좀 이기적으로 무익화되면서 좀 요즘 같은 상황에서 좀 중국이 견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 주식은 조금만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분들이 한국에서도 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은 이제 아시아 국가 위주로 해서
좀 신흥국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떨어진 주식들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좋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니오라는 자동차 회사를 비중을 아주 조금 가져가고 있는데 이 주식을 하나라도 들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중국 시장하고 분리시켜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볼 때 유럽 시장도 봐야 되지만 아시아 시장도 봐야 되고 그중에 중국을 꼭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식을 좀 들고 가면서 중국에 대한 소식도 계속 듣고 관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중은 지금은 일단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비중은 너무 높이지 않고 한 1% 정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정도 유지를 하면서 지금 중국에 대한 관심을 계속 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계좌를 보면은요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주식 투자 또 오래 해오셨고 또 성과도 매우 좋으시고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해 보니까요.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안 좋아서 주가가 떨어진 거는 결국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회사가 안 좋아서 떨어진 거는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회사의 CEO의 도덕적 문제가 있다던가 어떤 정치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든가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산업 섹터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셨으면은 그렇게 좋은 회사들은 시장 마켓 리스크라 그러는데 이 시장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떨어졌다가도 결국에 나중에 시장이 다 회복하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물리더라도 좀 인내 있게 버티는 편이고요. 그 주식이 좋든 안 좋든 쌀 때는 조금씩 줍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월급이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데 아무튼 돈이 조금 있으시면 이렇게 쌀 때 물렸다고 손절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사두시면은 보통은 물려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적정 가치보다 좀 많이 떨어진 경우에 조금씩 분할해서 매수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시장이 다시 좋아지면은 큰 이익을 남기실 수가 있고요. 나쁜 주식인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조금 사놓으면은 나중에 조금 시장이 회복될 때 그때 손절을 하고 빠져야지. 그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주식도 지금 당장 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다가 조금 물타기도 조금 하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올 때 그때 손해를 좀 만회를 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심한 조언 같아요. 보통은 지금 당장 손절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나쁜 주식은. 나쁜 주식이든 좋은 주식이든 시장이 좋으면 조금은 올라오거든요. 조금 올라올 때 본인이 물리신 그 가격의 한 중간까지 오더라도 물타기를 좀 해놓으면은 그 평단가를 좀 많이 낮춰놓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비슷하게라도 올라오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 손절을 하고 빼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의 책이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가는 진짜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잖아요. 싸고 좋은 기업들도 많이 싸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진짜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역사를 이제 우리가 살고 미래에서 지금 순간을 봤을 때. 네, 맞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이번에 다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감정적으로는 공포에 휩싸이고 분위기상 참 그게 어려운데 뒤돌아보면 그게 코로나 때 그걸 수도 있는 거고. 14년을 볼 때 제 주식 투자 기간 중에 한 2년 연속으로 빠진 기간들도 있어요. 근데 그때 샀어야 되는 거죠, 용기를 내서. 그때 좀 싸게 샀으면 그 이후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즘에 주식책들이 막 나오면은 출판사 관계자분들 만나면 책이 잘 안 팔린대요. 옛날 그 2020년 후반기 때는 진짜 뭐가 나와도 다 팔렸대요, 책이. 상승장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공부는 지금과 같은 순간에 필요한 거고 지금 사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의적절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주식을 안 하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들어오는 시기에는 주식하시면 안 되고요. 요즘 주식을 누가 하냐 이럴 때는 오히려 기회이기 때문에
보통 주변에 주식을 추천하시려면 지금 추천하는 게 제일 좋죠. 아, 교수님의 이 네.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를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또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 채널명이 뭐시죠? 방교수 TV의 미투리 마을입니다. 네. 미국 투자 스토리 마을이고요. 네. 저희는 소통과 예능 힐링 소통을 중시 여기는 방송이고요. 저희는 주식으로 피로해지고 피곤해지신 분들 오셔가지고 네. 같이 노래도 하고 어, 소통도 하고, 예, 뭐 증시 소식도 좀 듣고, 예, 이렇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셔가지고 또 실시간 소통도 하시고 라이브도 하시니까요. 방송 많이 보시면 좋겠고 네. 또 정보도 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 정모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 4차. 오자마자 예, 제가 4차 정모를 했고요. 그래서 노래방도 같이 가서 노래도 같이 불렀습니다. 활발하게 온오프를 엮으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니까 예. 경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또 커뮤니티 활동도 하시면은 주식 투자 수익률이 자동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오는 기회에 미국 주식이 답이다의 이주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